약세장은 감정을 크게 상하게 만든다. 나는 주식시장을 위대한 능멸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위대한 능멸자는 최대한 오래,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겁주어 최대한 많은 돈을 빼앗은 다음에야 비로소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약세장은 가장 끔찍한 위대한 능멸자의 모습이다. 위대한 능멸자는 사람들이 올린 수익을 어떻게든 강탈해 간다. 우선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면 거대한 미실현 손실이 생기고 사람들은 치욕과 공포와 절망에 시달린다. 위대한 능멸자는 사람들이 수익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손실을 싫어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약세장이 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미친 짓을 하고야 만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피해를 본다. 주가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아진 시점에 일종의 항복매도 capitulation selling을 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핑계로 이런 투매에 나섰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 약세장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지면 많은 투자자들은 더 이상 큰 폭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정을 갑자기 내리고 혹은 수많은 다른 핑계를 대면서 장기 투자 전략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 채권과 현금을 대거 보유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 시점이 대개 주가가 바닥을 치고 급반등을 시작하는 때라는 것이다. 이처럼 씁쓸한 경험을 맛본 투자자들은 몇 년 동안 증시를 애써 외면한 채 강세장 내내 기회를 엿보기만 하다가 강세장 막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시장에 되돌아온다. 하지만 그런 명확성은 머지않아 하락 반전하는 증시와 함께 금세 사라지고 만다. 이런 점에서 위대한 능멸자는 잔혹하고 악질적이다. 또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은 본전을 되찾거나 다른 의미로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전략을 바꿔 채권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를 대며 현금과 채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채권이 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애초에 주식이 단기적으로 자산을 크게 적어도 임의로 정한 수준까지 불려줄 수 있는 적절한 자산군이라고 생각했다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가? 이 역시 비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단기 목표를 세웠다면 투자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하므로 주식은 적합한 투자 수단이 아니다. 장기 목표를 세웠다면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투자하겠다는 뜻인데 이때 주식은 적합한 투자 수단인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은 게 문제다. 급락장은 급등장으로 이어진다. 투자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증시 상승에 준하는 만큼 자산을 불리겠다는 목표를 정하면 약세장이 와도 바뀔 게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은 보통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에 빠지는 걸 두려워한다. 그들은 증시가 25% 하락하면 똑같이 25% 반등해도 본전을 되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본전을 되찾으려면 33% 반등해야 한다. 30% 하락하면 43%나 반등해야 본전이 된다. 약세장에서 고통과 공포를 경험한 투자자로서는 증시가 그만큼 랠리를 펼칠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 위대한 능멸자가 활동을 재개한다. 손실을 복구하지 못할까봐 겁나는가?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손실을 복구하기가 불가능할까? 아니란 사실이 역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약세장은 보통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때론 낙폭이 큰 급락장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상 증시는 하락하거나 심지어 급락하더라도 반드시 반등하여 계속 신고점을 경신하며 상승해왔다. 약세장이 회복 불가능하다면 증시는 떨어지기만 하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증시는 항상 하락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했고 고르게는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상승 행진을 이어간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약세장의 낙폭이 클수록 뒤이은 강세장의 반등폭은 더 컸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그랬다. 설령 반등폭이 하락폭에 못 미치더라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저점에서 매도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나았다. 언제나 그랬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이 이것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지적했듯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다를 게 거의 없을 것이다. 맞다. 세부적인 양상은 달라도 증시에 영향을 주는 펀더멘털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길게 보면 주가는 결국 오르게 되어 있다.
다만 그 사이에 크고 작은 간헐적인 하방 변동성이 끼어들 뿐이다. 미래에는 무한한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이 만들어낼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항상 그래왔다. 사람들은 언제나 주가가 지나치게 높고 자본주의는 끝장났다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옳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 장기 투자한다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쪽에 돈을 걸기를 권한다. 항상 이번만은 다를 것처럼 느껴지고 언론에서도 이번은 다르고 앞으로도 다를 것이란 수많은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말이다. 사회적, 정치적 트렌드가 자본주의를 전복시킬 것이란 결론이 주목을 받곤 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도 거의 언제나 전 세계의 민주국가에서 자본주의는 정치인 및 사회 트렌드보다 더 강력해지면서 끝내 승리했다. 스티브 포브스는 2009년에 펴낸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How Capitalism Will Save Us 에서 이 점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다. 장기 수익률의 숨은 평균의 속임수. 많은 사람들이 약세장을 극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한 가지 이유는 평균이라는 숫자에 속아서다. 측정 기간과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증시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10% 정도씩 상승했다. 따라서 본전을 되찾기 위해 33%나 45%, 140%에 이르는 반등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증시의 장기 평균 수익률에 약세장의 하락분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 증시는 약세장일 때마다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연수익률은 평균과 거리가 멀고 높거나 낮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은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왜 종종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단 말인가? 평균을 이루는 증시의 움직임들을 확인해봐야 이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항상 그래야 한다. 강세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된다. 그러다 보니 강세장 때 올리는 수익률은 평균을 상회하기 마련이다. 그래야 급락한 해의 하락분을 만회할 수 있다. 강세장의 연수익률은 21%에 이른다. 또한 지속기간의 편차가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하락폭이 클수록 더 크고 빠른 반등이 나온다. 사람들은 급락장에서 큰 손실을 입으면 미래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주로 채권이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과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언제나 앞을 보고 자신의 장기 목표가 뭔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약세장이 조장하는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다. 평균에 속지 마라. 강한 약세장이 끝나면 더 길고 강한 상승장이 오게 되어 있다. 앞으로도 예전만큼 강세장을 자주 보게 될 것이다.